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의 주목할 사항은 반드시 결과와 결실을 만들어내는 코칭의 비밀입니다. 슈퍼보스 전략 전술 장인과 도제 교육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낭독하기 전에 꿀팁 하나. 슈퍼보스의 전략 중에 하나죠. 위기의식을 부추겨라. 위기의식을 고조시켜라. 바로 이것이 또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낭독 바로 들어갑니다. 이 책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전 내용 전부를 낭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로 성공하려는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통달해야 할 기술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었을까? 그때만 해도 미술 석사 과정도 없었고 인터넷에서 교육용 영상을 볼 수도 없었다. 입문자라면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미 상당히 수련한 사람이라면 장인이 의뢰받은 예술품의 제작을 도우면서 기량을 연마할 수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는 신의 예술가들은 특히 한 장인에게 몰려들었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에게 말이다. 1460년 15세기 중반이죠. 1460년부터 베로키오는 회화, 조각, 청동 주조작품 등 부유한 후견인을 위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는 공방을 운영했다. 베로키오는 특히 그림으로 유명했는데 르네상스 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잡한 휘장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학자 지제타 달리 네골리는 베로키오는 동시대 젊은이들 가운데 재능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을 발굴해내서 재빨리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피렌체 산 로렌토 성당에 메디치가의 무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1473년경 이 프로젝트는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유연한 도제들을 모으는 베로키오의 수완 덕분에 그의 팀은 빡빡한 일정에도 프로젝트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베로키오 수하에서 장인과 도제 간의 관계는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엄청난 강력한 구조로도 기능했다. 연구자인 네레타 코나사리는 리레타 코나사리는 베로키오의 공방을 두고 원근법을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그림을 연습할 것을 권장한 진정한 디자인 학교, 디자인 스쿨이라고 규정했다. 휘장 작업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물려받은 특별한 분파가 형성됐고 베로키오는 문화생들의 연구와 스케치를 돕기 위해 손발 같은 신체 부위와 사람의 석공 모형을 만들기도 했다. 대단합니다. 베로키오의 공방은 젊은 제자들이 일하고 배우기에 흥미로운 장소였다. 그곳은 물감의 화학적 제조, 도구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 그리고 혁신적인 금속 주조 과정 같은 예술적 기술을 배우는 최전선이었다. 베로키오의 노력 또한 그를 그 시대의 슈퍼보스로 만들어줬다. 피에트로 페루지노, 산드로 보티첼리, 도미니코
기를란다요, 프란체스코 보티치니 등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정상급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의 공방을 거쳐갔다. 아,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도 바로 베르키오가 배출했다. 워낙 천재적인 인물이라 레오나르도 역시 한때는 기술을 배웠던 젊은 예술가였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레오나르도 전문가인 질 던커튼은 화가로서 레오나르도가 이룬 모든 혁신에는 베르키오 공방에서 익힌 패널의 밑그림 그리기 라는 1차 단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라고 지적했다. 레오나르도는 14살 때 베르키오의 도제로 들어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레오나르도의 기술은 스승을 뛰어넘었다. 그가 특출한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의 재능과 능력과 재능에 안정감을 느낀 베르키오는 공방에서 레오나르도의 천재성에 계속 의존했고 그에게 배우며 자기 기술도 더 발전시켜 나갔다. 결국 레오나르도는 장인이 되었고 직접 작품 의뢰를 받게 되었으며 그 어떤 슈퍼보스의 제자들보다도 유명한 제자가 되었다. 짝짝짝. 레오나르도가 받은 식의 도제 교육이 수세기 동안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고려해볼 때 이러한 교육이 선진국 도처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독일 같은 일부 국가에서 도제 교육은 비교적 흔하다. 다만 관리직의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도제 교육이 대학과 전문학교의 정규 교육으로 대체돼 대부분 사라졌다. 전문의들은 인턴십을 통해서 배우는 반면 나이 든 직원들은 보통 공식화되고 고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온라인 강좌를 통해 고용주에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다면 성과 평가부터 멘토링과 코칭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직장에서의 학습은 대부분 관료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베르키오와 그의 제자 레오나르도 사이에 존재했던 개인적 학습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경우 2003년 체계적 도제 교육은 50만 건 미만이 이루어졌고 2013년이 되자 조직 내 비용 절감을 위해 30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더욱이 오늘날 가장 유능하고 최고의 리더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직원들에게 붙어서 학습시키는 일에 비공식적으로 참가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조직 내 확실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을 전파하고 직원들과 거리를 두는 관료주의를 만든다. 또한 일이 완수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일정을 짜면서 지도나 코칭에 필요한 시간은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그들은 확실한 도제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도제라는 개념을 구닥다리로 여긴다. 자, 여담입니다만은 맨 위에 마스터가 있죠. 도제 제도에서 마스터가 있고 그 밑에 기술자, 그 밑에 이제 견습생이 있겠죠. 견습생을 어프렌티스라고 하죠. 보통 기술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테크니션 정도?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고의 슈퍼보스를 마스터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지근거리에서 직접 진행되는 현장 훈련은 레오나르도 같은 천재에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 마케팅 매니저, 변호사, 영업사원 같은 오늘날 직장인들이 그런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장인과
마스터죠. 장인과 도제처럼 개인적 관계가 없을 때 직원들은 기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어도 그들 직업에 적용될 중요한 세부 사항과 미묘한 차이는 배우지 못하고 네트워킹, 피드백 주고받기, 협상, 지도처럼 어떤 분야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인 유연함도 학습하지 못한다. 전도 유명한 관리자들은 업무상 문제에 대해 적절한 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지만 그 답을 전달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상사에게 납득시키고 이를 실행하도록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선 종종 개인 지도가 필요하다. 개인 지도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면 정답을 안다 해도 별로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관리자들이 일을 시작하기에 상사들은 대개 그들이 앞서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이미 갖췄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슈퍼보스들은 다수의 동시대인들과는 다르지만 베르키오와는 아주 흡사하게 일을 하면서 도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들에게 자기 밑에서 기술을 배울 기회를 준다는 걸 안다. 직원들과 함께 참여에 머물면서 선수이자 감독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슈퍼보스들은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마치 부모처럼 직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처럼 비공식적인 교육 방식을 활용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훌륭한 리더들은 직원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그들은 소통의 통로를 열어두고 지혜를 알려주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제품 판매를 위한 출장에 동행하며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슈퍼보스들은 전형적인 좋은 상사보다 훌륭한 면모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사실상 기대치를 높인다. 도제 교육식의 경영이란 전통적인 기업에서 최고로 여기는 멘토십보다 더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열정적이고 친밀한 업무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에 경계를 규정하거나 공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슈퍼보스는 기존의 좋은 리더들보다 직원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더 깊게 책임을 진다. 또 도제와 같은 직원들은 다른 조직에 속한 직원들보다 훨씬 관심과 지도를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매일 슈퍼보스 곁에서 일하면서 이러한 관심과 지도를 받곤 한다. 물론 그들이 슈퍼보스하고만 일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무 방식은 그렇게 경직되거나 형식적이지 않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종일 베르키오하고만 시간을 보냈다면 그런 성취를 못 거뒀을 것이다. 여느 도제들도 마찬가지로 슈퍼보스들의 직원들도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노하우를 얻을 시간도 혼자 배운 걸 연습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할 시간도 필요하다. 모든 슈퍼보스들이 장인 역할에 반드시 자긍심을 느끼는 건 아니다. 머리 앨리슨, 제이 치아트, 마이클 밀컨, 보니 풀러 등 최고 지향형 보스들은 어쩌다 보니 장인의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그들은 도제들이 경력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민감한 유형이 아니다. 그들은 결과를 신경 쓴다. 하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도제식 교육의 결과가 따라온다.
슈퍼보스가 되기 위해서 직원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도제식 모델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세 가지 유형의 슈퍼보스들 모두 장인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놀랄 정도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한다. 직원들은 종종 공식적인 훈련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다. 그들은 일을 더 잘해내 슈퍼보스의 사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자기네 커리어를 발전시킨다. 몇몇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심지어 눈부신 걸작들을 만들어내고 자기 능력으로 장인으로 인정받는다. 마스터로 인정을 받는다. 자, 그 외에 팁으로 믿기 힘들 정도의 자율성, 함께하는 순간의 경영을 펼칩니다. 슈퍼보스들은.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슈퍼보스들은 그들이 잘하는 일을 하게 내버려둘 뿐이다. 또 동년배 효과를 활용해서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 이런 꿀팁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 사람을 만드는 방법에는 동문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법이 있죠. 동문.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슈퍼보스 현상의 본질은 성공의 전달이다. 위기의식을 조장해라. 이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씨도 위기의식을 조장했었죠. 마누라 빼고는, 와이프 빼고는 다 바꿔라. 변화하라. 변화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리였습니다.